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린 테크팀의 제6회 기술과 법 트렌드 웨비나 큰 주제로 인공지능과 규제라는 제목하에 네 가지 꼭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목차 페이지로 좀 넘겨주실까요? 음, 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이 초고대 AI, 주로 챗 GPT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법률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응준 변호사가 인공지능과 저작권, 그리고 유창한 미국 변호사가 EU와 미국의 데이터 규제와 인공지능과의 관계, 그리고 최현임 변호사가 자율주행차, 역시 인공지능이 기반이 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어떤 법령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챗 GPT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뭐 난리가 났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오늘 뉴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챗 GPT를 언급하면서 청와대 수석들에게 이것을 사용해 봐라라고 해서 최신 기술에 바로 부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당부했는데요. 네, 저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그리고 블록체인 법학회들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가져올 미래와 규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챗GPT는 작년 11월 30일 날 출시됐어요. 지금 오늘이 약 1월 30일이니까 아직 두 달이 되지 않은 두 달에서 3일 빠지는 날인데요. 열흘 전, 약 일주일 전까지 사용자가 매일 1,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매일 접속을 해보는데 소위 렉이라고 하죠. 버벅대다가 로그인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정도예요. 이 챗GPT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거대 AI의 여러 모델 중에 하나인데 오픈 AI가 만든 챗GPT가 실제 서비스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이자 구글 등 다른 진영도 초거대 AI를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리걸 관점에서 글로벌 동향을 살펴봤어요. 이 챗GPT가 나온 게 불과 47일 전이잖아요. 57일 전이죠. 그런데 이미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웨비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률 인공지능의 혁명이냐라는 또는 GPT와 검색 엔진 최적화 그리고 윤리 그리고 리걸 산업과 관련해서 웨비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걸 산업에 있어서 2003년에 이 챗GPT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며칠 전에 줌 웨비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산업이 특정한 서비스의 등장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법률 산업이 말이죠. 우리 법률 산업은 반응이 좀 느리기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챗GPT가 가져온 충격파가 큰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일단 챗GPT를 조금 이따 시연을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리걸 리서치, 즉 법률 문헌 조사 하는 사람의 시간을 상당 부분 절감하고 점차 그것이 대체돼 나갈 것이 명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입사 지원서를 들고 챗GPT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넣어서 답을 받아봤어요. 그 사내 변호사에게 가장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법률 트렌드가 무엇인지 올해 2023년에 라고 했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6가지 답을 줍니다. 리걸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기술 사용의 증가를 잘 일종의 리걸 테크죠.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호, 정보 보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일어날 것이다. 원격 근무와 원격 협업, 가상 협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 환경에 미친 영향이 크죠. 그리고
다른 법률 서비스들의 이용 증가 등등등등을 쉽게 추론해서 답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이 챗GPT를 미국의 바익잼 로스쿨 익잼 LSAT네요. 로스쿨 익잼을 해봤더니 중급 이상의 실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챗GPT가 로스쿨에 입학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또 한편 뉴스로는 미국의 의사 시험에서 60% 이상을 맞춰낸다는 거예요. 60%라면 합격점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의사로서 출발점에 합격점을 받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경력 의사들이 챗GPT를 옆에 놓고 마치 우리 잘 아시는 전공의 펠로우 이런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것도 모든 분야를 다 그 수준으로 알고 도와주는 것처럼 옆에 두고 궁금한 것을 바로바로 확인하는 데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챗GPT의 chatopenai.com/chat 주소로 직접 로그인을 해서 몇 가지 준비된 질문 한번 보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을 제가 다른 창에 다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로그인해 놓은 챗GPT 화면인데요. 이것을 가로 세로 폭을 좀 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화면에 좀 가득 차 보이나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연 것은 코프릿 로 기업법에 있어서 가장 자주 질문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챗GPT의 초기 화면은 이렇게 간단한 안내가 있고 아래쪽에 대화창 하나가 떠 있는 굉장히 심플한 모습입니다. 뭐 구글의 검색창과 같은 모습인데 구글에서는 여기에 검색어를 넣으면 검색 결과가 나오죠. 목록 형식으로 나와서 원전으로 갈 수 있는 링크들을 보여주고 그걸 누르면 원전으로 넘어가서 원전들을 일일이 찾아보게 하는, 다만 초기 화면에 띄워주는 검색 결과가 굉장히 관련성이 높고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보여와서 아시다시피 오늘의 구글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챗GPT는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LLC라고 하는 유한 책임회사 무엇이냐가 FAQ예요. 기업법에 있어. 이걸 여기 복붙해서 검색창에 넣고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책임회사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직접 답을 주고 있네요. 다음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라이센스와 그다음에 등록 그리고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붙였더니 로케이션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타입인가에 따라서 다르다. 당연한 답변이죠.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세일스 텍스 퍼밋을 받아야 되고 EIN이라는 Employee Identification 넘버를 받아야 되고 등등등등을 이렇게 금방 답을 해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도 바로 길잡이가 되는 키워드들을 목록 형태로 정리해서 주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다음 질문을 하기가 좋죠. 조닝 퍼밋이 뭔지 모르겠으면 그걸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조닝 퍼밋? 하고 물으면 그걸 자세하게 또 설명해줘요. 이렇게 대화형으로 질문을 할 역량만 있다면 챗GPT가 주는 답변을 통해서 계속 탐구학습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아이디로 요즘에 안중근 의사를 주제로 한 영웅이라는 영화가 인기잖아요. 을사늑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을사늑약은이라고 한글로 질문을 치면 답을 주는데 얘가 자꾸 1896년이라고 잘못된 답을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을사늑약이 1905년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을사늑약은 1905년이야라고 제가 정정을 해주니까 얘가
잠깐 머뭇대더니 조금 있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을사늑약이 1905년이 맞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지금은 지금 모른다고 나오는데 을사늑약은 을사조약이야.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얘가 을사조약은 알아요. 근데 을사늑약이라는 걸 몰랐는데 지금 알려줬으니까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1876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을사조약은 1905년이야 라고 알려주면 한번 학습을 합니다. 어디에 원전이 잘못됐는지 몰라 이렇게 오류가 지금 아직은 있는 모델이라는 것은 명백하고요. 네 하고서 바로 1905년에 체결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다음에 준비한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 좀 이따 최현민 변호사님이 발표를 하실 텐데 한번 최 변호사님과 경쟁을 시켜보려고 이 질문을 준비했어요. 자, 챗GPT는 어떤 법제도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화면을 보시고 이따 최 변호사의 발표에 비교를 하는 인간 대 초거대 AI의 경쟁을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굉장히 업투데이트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시대가 열리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질문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 능력 대체 규정. 그렇죠. 이 운전자인 차량이 이제 운전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운전을 의제하는 규정을 필요로 한다 등등 안전 규정, 보증 책임, 데이터 보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딘가의 연구 논문에서 발표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모아서 쉽게 요약해서 이렇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서 모양을 갖추어서 제시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선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미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뭐야라고 질문을 하면 이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프라라고 해도 이 친구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인프라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죠? 일일이 질문의 완결성을 주지 않아도 그 질문을 맥락을 이해해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인프라란 정보통신 인프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같이 대화를 챗GPT랑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승차 공유가 불법인 이유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뭐 모빌리티 쪽에 계신다면 알지만 뭐 때문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해줍니다. 운수법, 운송법상 승차 공유를 하려면 운수사, 뭐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운수사업자겠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반 운전자들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즉 직업적 운전을 하는 회사가 아닌 이상 할 수가 없는 건 맞습니다.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 그래서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용해 보니까 영문에 대해서는 훨씬 안정적인 답변을 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학습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약간 어색한 답변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첫 출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발전이 어떻게 될지 특히 한국어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숙지했을 때 특히 우리 법률 문헌들 판례와 논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학습했을 때 법률 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시연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고요. 다시 한번 아까 자료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예시된 질문 갖고 챗GPT를 보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법률 산업의 이제 초고대 AI가 하는 역할은 반복적인 정형적인 리서치, 즉 법률가 변호사로 치면 10년 이하 또는 그보다 훨씬 아래의
소위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라고 하는 분들이 하시는 리서치 업무들을 순식간에 상당한 수준으로 해낼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답을 갖고 원전을 찾아 나가는 식으로 역으로 검색을 해 나가면 원전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지름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답을 요약해서 제공해주고 있지만 원전은 표시해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답을 알면 그 답이 들어있는 원전들, 판례나 논문 등을 질문을 통해서 다시 찾아내거나 또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보완해서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일은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복잡하고 맥락 중심의 일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휴먼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사람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현상이 우선은 더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생겼다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은 것과 비슷하고요. 법률 정보들을 쉽게 찾아주니까 검색 엔진을 보완하는 역할, 굉장히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수만 개의 검색 결과가 나오면 일일이 열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챗 GPT가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대화형을 통해서 어떤 정보에 쉽게 접근, 핵심을 쉽게 파악하고 접근하는 기술을 그런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참여자들이 정보를 쉽게 알게 되니까 어떤 프로젝트성 일을 하게 될 때 챗GPT를 이용해서 정보 대칭을 구현해서 업무를 좀 더 잘 소통하게 해주는 그 결과지향적인 결과의 품질을 높여주는 일을 하게 될 거고 이것들은 결국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어서 법률 비용을 절감하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 법률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수요가 늘어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법률 시장의 파이가 오히려 커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대화형으로 하다 보니 내가 검색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챗GPT가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잡이를 알려줘서 정확성이 증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장점들을 우선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함께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법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네, 하면 될까요? 네, 다음은 전홍진 변호사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웅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과 저작권 침해라는 주제로 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거는 인공지능과 뭐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해도 뭐 비슷한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혹시 관심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은 프레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하려니까 좀 복잡하네. 예, 혹시 공유가 잘 됐습니까? 예, 된 거로 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무부인에 작년에 합류를 했고요. 저는 이제 기존의 IP와 지재권과 또 TMT 이쪽에 좀 많이 관심이 있었고 또 개인정보와 데이터, 공공데이터 이쪽에 많이 활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 주제는 크게 보면은 네 개인데요. 하나는 논의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산출물에 대한 법적 보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AI의 어떤 문제점을 보려면 현재 AI가 그 기계학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IP 문제,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문제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 이용 과정, 즉 AI의 산출물에서 발생하는 뭐 IP 문제 아니면 제조물 책임법 문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과 이용 과정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전체 슬라이드를 간단한 한 장으로 만든 요약인데 요약을 보면 사실은 이게 다 끝나는 거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전제 조건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여러 솔루션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문제되는 인공지능에 뭐 어떤 걸 얘기하려면 해당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같은 거를 볼 수밖에 없다. 즉 특정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전제돼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데이터 이용 과정과 AI 산출물 이용 과정을 나눠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에 뜨고 있는 AI 기술, 겐 같은 거, NLP 또 요즘에 제가 그 오늘 슬라이드에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텐데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림 만들어주는 그런 AI 모델에 대해서 지금 미국, 영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발전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국면 단계에서 법적 문제를 보려면 즉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 거기서 복제가 발생하니까요. 저작권 관점에서는 그래서 복제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거냐. 그리고 또 관련해서는 이루다 케이스가 개보이 이제 결정에서 있었는데 결국 똑같은 것 같아요. 학습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과정에서 저작권 관점에서는 복제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개인정보 관점에서는 동의 없는 수집, 즉 적법 근거 없이 데이터를 수집한 거에 대한 책임. 이게 이제 사실은 똑같이 개인정보나 저작권 관점에서 다 문제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이 법리 해석으로만 좀 어렵고요. 제가 볼 때 저작권에선 공정 이용도 있지만 좀 어렵고 입법적인 해결 방법, TDM 면책 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 면책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산출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든 이용행위, 산출문에서 발생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AI 모델이 이루다 케이스에서 보다시피 어떤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뭐 그런 것, 또 오늘 최윤을 변호사 아시겠지만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AI가 어떤 뭔가 하자가 있어서 결함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작권 관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일단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것이 인공지능 개발자, 학습 데이터를 써서 러닝을 시킨 사람하고 그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는 자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 또 학습이 관련된 AI 모델 자체에는 그 학습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다. 그 학습 데이터는 개발자 쪽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습 데이터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결국 누가 침해자인지, 즉 개발자와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자와 인공지능 모델의 이용자가 두 개가 축이 있다고 하면 누가 침해자가 되는지 문제가 생기고 또 저작권 관점에서는 의거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의거성 입증이 되게 어렵다. 근데 다만 여기서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나 저작권법이 굉장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자배법의 운행지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법률은 종국적으로는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사실 이 강의 슬라이드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 그 인공지능 모델이 오픈소스로 많이 이제 제공이 돼요.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도 그것도 오픈 소스로 사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학습 데이터 자체도 오픈 데이터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는데요. 그렇게 오픈으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이센스를 보게 되면은 해당 인공지능에 의해 만든 산출물의 이용을 통제하거나 또는 개발자 이용자 간의 이익 분배를 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오픈 소스 라이센스는 일방적인 선언에 불과한데 한국법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센스가 계약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지만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컨시더레이션 관점이란 그런 요건이 있어서 이 오픈 소스에서는 컨시더레이션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특히 영국 법원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특히 오픈소스 라이센스에서 컨시더레이션이 없다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약이 성립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저작권자 쪽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을 통제하는 수단이 하나 상실되는 거죠. 계약이 안 돼 버리면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제 조건이 결국 기술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 종래의 인공지능은 컴퓨터 비전이라는 그 영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NLP, 자연어 처리 영역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내용이 상이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도 상이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 기술에서 알고리즘을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라도 이해를 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혹시 많은 이제 겐이라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는 걸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와 같은 가짜 데이터를 만든다고 얘기하거든요.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AI 모델이기도 한데 진짜와 같은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작권 관점에서는 굉장히 의도적인 알고리즘이죠. 특정 이미지를 뭔가 모방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학습 자체가. 그럼 사실 이거는 이제 의도적 복제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또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버트와 뭐 오픈AI, 지금 챗 GPT도 오픈AI GPT 모형인데 이거는 굉장히 좀 놀랄 정도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언어 모델의 산출물의 창작적 수준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실행 단계 관점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학습 단계와 이용 단계,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단계를 나눠서 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학습 단계 문제가 더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체가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법적인 결단이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학습이란 거는 대규모 데이터를 거의 전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만 쓰거나 뭐 제한적으로 쓰거나 목적 내로 한정해서 쓰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사실 목적 내 이용이라는 관점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 목적 내에 쓰거나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관점이나 개인정보 관점이나 사실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겐 NLP 뭐 오늘 얘기할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는 그러면 AI 산출물에 대해서 법적 보호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보호를 해야 되냐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 보호가 필요한가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뭐 수량적으로 얘기하면 반 정도는 보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호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 세 가지 관점,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디자인권을 특허권을 똑같다고 보면은 거의 저작권과 특허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논의를 보면은 이건 국가지재위에서 나온 논의기도 그 결론이기도 한데 AI 창작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인간의 창작적 기회가 주로 있는 경우, 창작적 기회 정도는 아니지만 간접적 기회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없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창작적 기회가 주도적으로 있다 또는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냥 AI를 도구로 봐서 해당 인간을 저작자나 발명자로 보면 되죠, 사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되는 겁니다. 주된 기여가 아니고 간접적 기여가 있을 때 또는 기여가 없을 때, 인간의 기여가 없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백과쟁명적인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개발자한테 저작권을 주자. 그 중에서도 러닝을 시킨 사람한테 주자. 아니면 이용자, 산출물을 출력한 사람한테 주자.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여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 중에 있는 거고요. 글로벌 차원에서도요. 근데 관련돼서 재밌는 게 영국의 CDPA라고, 영국은 그 저작권법하고 특허법 관계가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 CDPA라고 좀 돼 있고, 근데 이 CDPA가 1988년에 개정이 되면서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웍스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88년에 그 생긴 법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컴퓨터에 의해서 생성된 경우에는 그 창작에 필요한 조정을 한 자, 어레인지먼트를 한 자를 저작자로 본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했을 때 이제 CDPA 178조에서 마이너 데피니션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컴퓨터 제너레이티드란 말은 저작물이 존재하나, 즉 저작물 같은 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 있다고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간 휴먼 오서가 없는, 인간 저작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정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인간의 주된 저작자는 인간이라는 주된 저작자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럴듯한 저작물은 있고, 근데 그것이 기계에 의해서 생성됐을 때 그때도 인간 저작자, 즉 인간이
주된 기여가 아니라 간접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도 인간을 저작적으로 보겠다라는 이제 조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87년에 논의 보면은 의회 의사라고 보면 이때 영국 법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의사록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물론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두 번밖에 안 나오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영국이 88년에 이 조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이 적용이 안 됐어요. 적용이 안 됐고 거의 한 건도 없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인공지능 개발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CDPA 조항을 그대로 운영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명 쪽에서 스티븐 테일러라는 다부스 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는데 저는 사실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약간 이 스티븐 테일러가 약간 이벤트성으로 국제적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재밌는 것은 다보스를 발명자로 표현했지 다보스를 그러니까 특허 출원인으로 표현한 건 아니에요. 출원인은 본인으로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발명자만 인공지능 모델을 썼는데 다보스라고 자기가 만든 거. 결국은 특허가 등록이 되면 자기가 특허를 갖는다. 스티븐 테일러가 본인이 갖는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저는 좀 네거티브하게 봅니다. 대부분 지금 발명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절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행정소송이 준비되고 있긴 하긴 합니다. 그걸 다보스 프로젝트라고 이제 그 스티븐 테일러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있으니까 개인정보 같으면 수집이 있으니까 결국은 동의 없는 수집, 동의 없는 복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인공지능 학습은 데이터를 다 써야 됩니다. all 전체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는 최소 수식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맞아요. 인공지능 학습하고는 원칙 자체가. 그다음에 저작권 학습의 관점에서도 뭘 이렇게 일부만 쓴다. 우리 공정이용 관점 보면 일부만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입법적인 조항들이 필요하고 EU나 일본은 사실 그런 비슷한 입법적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도정원 위원이 만들었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돼요. 저작권자 측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요 당시 몇 년 전에 나왔지만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시간 관계상 한번 생략을 할게요. 더 재미있는 주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뒤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좀 재밌어 하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AI를 이용하는 관점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가 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개발자가 인공지능 개발자가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이런 학습 모델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인공지능과 전혀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산출물의 일부가 어떤 화가 생존하는 화가의 시의 그림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가 분노해가지고 분명히 내 데이터를 쓴 거다, 내 그림을 쓴 거다 해서 소송을 어떻게 제기할 거냐. 그럼 침해자를 인공지능 개발자 A로 할 거냐, 아니면 그 산출물을 만든 B로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A나 B나 단독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 묻기가 되게 어려워요. 인공지능 개발자는 범용으로 만든 거고 행위자는 사실 어떤 학습 데이터가 쓰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의거성 관점에서는 결국 학습 데이터에 화가 C의 그림이 제공이 됐는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 자체에는 학습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학습 데이터는 대체로 비공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학습 데이터로도 제공돼 있는 자체도 잘 모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오픈 AI 지금 오픈 GPT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 GPT 자체 모델 자체는 오픈 소스로 돼 있지만 학습 데이터 자체는 비공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자기 데이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소송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후수라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왜 소송이 제기됐느냐? 여기는 프로그램 AI 모델, 그 프로그램 자체도 오픈 소스로 제공이 돼 있지만 학습 데이터 자체도 오픈 데이터로 돼 있어서 화가들이 자기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학습 데이터에 내 그림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또 게티 이미지도 소송을 걸었는데 게티 이미지도 내 데이터 자기가 보관하는 그 이미지가 이 학습 데이터에 있구나. 그 학습 데이터가 라이온이라는 학습 데이터였는데 데이터셋인데 거기 일단 확인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이제 한 1분 내로 끝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재밌는 그 모델이 있어요. 뭐냐면은 말을 하면 뭐 뒤에 나오겠지만 강아지가 야구 모자를 쓰고 있고 그 강아지가 아이스크림이 있는 그림을 그려줘 이러면 그려줘요. 근데 약간 조악하게 그려줘요. 근데 어디서 막 끌고 오는 것들이 조합해서 갖고 오는 건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2022년에 만들어서 사실은요.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소송이 미국, 영국 두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으로 화가 3명이 아티스트 3명이 제기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게티 이미지라고 우리 이미지 판매해서 있죠. 이미 게티 이미지가 영국에서 런던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공지능을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서 장표를 갖고 왔는데 이 디퓨전 테크닉이라는 게 2015년 원래 있었어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 디퓨전 테크닉을 발전시킨 건데요. 이거 보시면 이처럼 쓰인 이미지를 노이즈를 가하는 거예요. 학습을 시킬 때 노이즈를 가해서 이렇게 반쯤 뿌옇고 완전히 이제 노이즈를 가해서 디퓨즈, 그러니까 완전 분해되게까지 하는데 이것들을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이미지에 노이즈를 가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한테 아예 노이즈로 디퓨즈된 노이즈 상태의 데이터를 줘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처음에 이렇게 이런 E라는 이미지를 가진 것이 이렇게 쭉쭉 돼서 이렇게 디퓨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 노이즈화 된 디퓨즈화 된 데이터를 보면서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퓨전 테크닉은 노이즈로 된 어떤 데이터를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를 디노이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노이즈를 제거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에요. 기술이고 이게 디퓨전 기술이고 그것에 2020년에 인터폴레이션, 레이턴트 이미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이렇게 이렇게 합성하는 거, 보강하는 거 기술이 나왔는데 이 소스 S0 이미지하고 소스 X 프라임 제로 두 이미지를 이렇게 겹쳐요. 겹쳐보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런 이미지가 나오겠죠. 근데 되게 이상한 이미지죠. 이거를 지금 이 스테이블 디퓨전 기계에 주면은 얘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노이즈가 되게 많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학습할 때 디노이징 하는 기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를 해서 요 이미지를 만든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요 이미지 소스 S0와 소스 X 프라임 제로를 합성하니까 요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그럴듯한. 이게 바로 이제 레이턴트 이미지. 이 레이턴트 이미지가 바로 요 두 가지를 레이턴트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의 소장을 보면은 원고 변호사는 요 이미지, 즉 그 레이턴트 이미지 두 개가 합성된 거하고 요 이미지하고 이퀴벌런트하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상으로는 디리버티브 웍스라고 그래서 2차적 저작물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요 두 개가 저작권 침해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과연 이 빨간 박스에 있는 그림과 이 초록 박스에 있는 그림이 실질적 우리 저작권법상의 실질적 유사성 관점에 있느냐? 저는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저작권 침해소송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실제 출시된 스테이블 디퓨전의 기술은 여기다가 텍스트 프롬프트 기술을 더 넣었어요. 뭐냐면 기존 종래는 이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워딩을 해주면 이런 그림을 그려줘 하면은 이렇게 왼쪽이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아지가 모자 쓰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걸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잘못 그려졌어요. 이게 사실 미트거든요. 고기니까. 잘못 그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프롬프트 기술을 넣어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소송을 했고 영국은 아직 소장이 공개가 안 돼 있고 미국은 이제 클래스 액션이기 때문에 미국은 원래 공개가 돼 있는데 저작권 직접 침해, 대비 침해, DMCA라고 해서 CMI 개념이 있는데 그 침해했다는 거 또 잡다한 법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소장만 지금 제기된 상태고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돼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면 AI의 어떤 법적인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활용을 하든지 이런 문제가 좀 예측 가능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됐네요.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법무법인 린의 유창한 미국 변호사라고 합니다. 방금 그 구태현 변호사님하고 전홍준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그 최근에 그 경향하고 또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최신 법적인 이슈를 잘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저도 뭐 흥미롭게 좀 들었고요. 일단은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관계로 좀 일단 저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 인공지능 기술이 사실 지금 그 초기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또 프라이버시 침해 또 근로자의 어떤 그런 권리 침해 등 다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부작용이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합리적으로 규제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시작된 단계이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규제가 확실하게 어떤 그 효력을 발휘하면서 인공지능의 특유한 어떤 그런 규제가 지금 그런 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그 EU와 미국에서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대표적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규제 아니면은 최소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 현재의 그 바로 인공지능과 바로 직결되는 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에 직접적인 관련되는 규제 외에도 EU의 GDPR이 지금 현재 EU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특히나 그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미국에서 그 최근에 작년도 7월 달에 나왔죠. 그 축약해서 에드파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미국 하원에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향후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그 EU에서 그 Artificial Intelligence Act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GDPR이 어떻게 이제 그 EU에서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 그 인공지능 액트, Artificial Intelligence Act는 2021년도 4월 달에 그 유로피언 커미션이 이제 제안을 해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들의 취에 의해서 법안이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공지능을 통해서 창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니멀 리스크, 리미티드 리스크, 하이, 그다음에 unacceptable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크게 이제 구별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미니멀 리스크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이거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이제 리미티드 리스크라든지 하이 리스크가 되면은 일종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유로피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보드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정하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사전에 통과하도록 해서 비로소 마켓에 나오기 전에 어떠한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만 상품화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규제를 마련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unacceptable risk라고 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의 행태를 미세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어떤 장애인 그룹이라든지 노인 또는 청소년 아동들의 어떤 그런 그룹들의 그런 어떤 그 취약성을 갖다가 악용하려고 하는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할 거는 일종의 그 law enforcement 그래서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들이라고 할지라도 원거리에서 일종의 그 생리적인 어떠한 정보 이런 걸 갖다가 특히나 이제 그 공개된 장소죠. 공개된 장소이지만 이러한 그 원거리에서 생리적인 정보 이런 것을 획득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의 뭐 원거리에서 어떠한 얼굴의 생김새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그 이제 획득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예외적으로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리스크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억셉터블하지 않은 그런 영역도 명확하게 해서 일단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 GDPR도 유사한 그런 그 과징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매출액의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어서 향후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그 EU에서 특히나 빅테크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GDPR을 그 기준으로 해서 많은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마존에 대해서 이건 뭐 사상 어떻게 인류역 사상 아마 최대의 아마 그 정부기관에 의해서 부과된 과징금이라도 볼 수 있는데 거의 뭐 그 7억 9천만 불이죠. 거의 뭐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지금 과징금을 이 룩셈부르크 DPA가 타겟 광고를 위해서 이용자 정보를 남용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과징금을 부과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음 순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다음에 왓츠앱 등에 대해서 일단 이제 페이스북하고 이건 다 이제 메타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각각 이들 회사가 그 주사무소가 있는 아일랜드의 그 아일리시 DPA에서 하나는 그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그 13세와 17세 아이들에 대해서 일종의 그 비즈니스 어카운트 운영을 허용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노출했다. 그리고 그 이용자 등록 시에 아동들의 계정이 디폴트로 공개되도록 설정했다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의 어떤 개인정보가 데이터 스크래핑 돼서 블랙마켓에 유통되도록 했는데 이런 것들이 GDPR 상에서 기술적 관리적인 보호 조치 이런 것을 위반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왓츠앱의 경우에서는 2021년도에 일종의 그 GDPR의 투명성 원칙을 위반해서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페이스북 서비스들과 공유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과징금을 지금 부과해서 아주 역대급 과징금들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점선에 표현된 거는 올해 아주 따끈따끈한 그 뉴스죠. 올해 1월 달에 그 페이스북하고 그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과징금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리시 DPA가 이제 부과를 한 겁니다. 부과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뒤에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GDPR이 발효된 것이 이제 2018년도 5월 25일이었는데 이 바로 직전에 메타가 이걸 갖다가 예상을 해서 맞춤형 광고 게재를 그 하는 것에 대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약관을 개정해서 이용자들의 동의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페이스북이 이렇게 맞춤형 광고를 한다는 것은 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GDPR에 따라서 유효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 주장이 굉장히 좀 약하다고 생각이 돼서 나중에는 GDPR상의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그 근거가. 그래서 이 맞춤형 광고는 굳이 이용자의 동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애당초 이 서비스 이용 그 계약에 의해서 이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정이 좀 그 뒤에 설명드리다시피 굉장히 좀 재밌게 좀 진행이 됐는데 이 관련해서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GDPR에서 명확하고도 투명한 정보의 원칙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전달해야 되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법적인 근거.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과 관련해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 그 다음에 또 GDPR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 15조와 거의 유사한 규정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15조가 이 GDPR 제6조를 갖다가 거의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나열하고 있는데 동의, 계약의 이행, 법적 의무의 이행, 뭐 이런 것들,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중대한 이익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페이스북이 메타가 이 계약의 맞춤형 광고의 게재를 계약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걸 이 제6조의 이 B를 갖다가 이제 근거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어떻게 났냐면 아이리시 DPA는 처음에는 투명성 원칙은 위배되어 있지만 계약을 위행한 것이라고 하는 메타 주장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메타의 주사무소가 그 아일랜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EU도 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을 갖다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내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일랜드가 다른 판결에서도 비슷했지만 메타의 입장을 상당 부분 옹호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GDPR에 의한
그 일종의 그 컨시스턴스 그 메커니즘에 의하면 어떠한 그 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이 단순히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그 EU 국가에도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각 국가의 일종의 DPA가 이 결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국가의 이 DPA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막 아니다. 이 계약 이행을 삼는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된다는 그 아일랜드 이 저기 DPA는 틀렸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 유럽 EDPA, 유럽 그 정보보호 이사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EDPA가 결정하기를 맞춤형 광고를 그 위해서 계약 이행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메타가 최종적으로 이 GDPR 위반한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일종의 2억 1천만 불 유로가 부과되고,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1억 8천만 불의 과징금이 이렇게 부과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아직 이제 법안이 제출된 것은 아니고 AI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것은 미국의 국립 표준화 기술 그 기구 NIST에서 이제 제안이 된 건데, AI가 이제 갖춰야 하는 특성들을 여러 가지 뭐 신뢰성이라든지 안전성, 공정성, 설명 가능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런 기업들이 이런 그 서비스를 유럽하고 비슷하게 약간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를 론칭하기 전에 있어서 이러한 그 일종의 기획 단계, 그다음에 서비스 완성 단계, 그다음에 실제 서비스 출시 단계에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를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에드파라고 이제 뭐 약수를 해서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작년 7월 달에 미국 하원에 제출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 하원 의장도 선출하고 이게 이제 하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제 특히나 그리고 양당이 민주공화당이 모두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보면 그 GDPR과 마찬가지로 명시적이고도 명확한 동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동의 추정 금지의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정의의 도입을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할 것은 GDPR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비교해서 좀 특이한 거는, 만약에 디바이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개인과 리저너블하게 연결될 수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개인정보라고 이걸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이제 좀 그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좀 추정컨대는 향후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기술 패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런 그 경제 전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디바이스를 개인정보 점유에 좀 포함을 시켜서 중국이라든지 뭐 특히나 이제 중국이 타깃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국가의 어떤 이런 디바이스가 이런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규제하려고 하는 이런 좀 그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 일종의 커버드 엔티티라고 하는 것은 또 GDPR 보면 컨트롤러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GDPR이 적용되는 것은 EU의 주사무소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있는 경우에 이제 GDPR이 적용되고, 만약에 EU 내에 그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없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EU 시민에게 서비스라든지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EU 시민을 모니터링할 경우에는 지금 GDPR이 적용되는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에드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반드시 이건 뭐 미국인의 정보를 다룬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 적용이 되는 그 기업이라든지 또 커뮤니케이션 액트에 적용이 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기타의 비영리법인들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뭐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그런 지금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GDPR보다 더 적용 범위가 넓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covered entity와 다른 개념으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거는 프로세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covered entity하고 구별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covered entity를
대표하고 그다음에 커버드 엔티티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서 GDPR 프로세서와 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라지 데이터 홀더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대량 개인정보 보유자의 경우에는 좀 더 이 법의 의무를 상의 여러 가지 더 강한 의무를 지게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법 집행 권한은 각 주의 법무부 장관들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이) 이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좀 특이한 점은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45일간의 치유 기간을 그 기업에게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먼저 그 부여를 한 다음에야 소송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징금은 FTC가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형사처벌 조항은 GDPR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에드파 같은 경우는 예상컨대는 그 GDPR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그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이제 부과하면서 이 법을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 FTC가 얼마 정도의 이제 과징금을 부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개인들의 집단 소송이 훨씬 더 좀 더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요 시사점을 좀 보면은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EU하고 미국이 모두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기 단계에서 AI를 어떻게 좀 활성화할 것이냐. 하지만 또 그걸과 또 병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또 그 방어할 것이냐. 이걸 이제 조화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처럼 둘 다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도입을 해서 그 리스크별로 대응하는 방안을 각각 달리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이 이용자 정보 남용을 규제하는 것을 지금 공히 강화를 하고 있어서 향후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되더라도 여전히 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시 체계와 특히나 그 명시적인 동의의 원칙 이거를 이제 관철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데이터 규제의 내용과 집행이 지금 뭐 에드파도 상당 부분을 지금 GDPR의 개념들을 원용하고 있고 내용들이 유사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EU의 어떤 그런 규제 집행 내역들을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규제의 내용하고 집행 방식은 상당히 유사해져가는 그런 현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소리 들리시나요? 이창호 변호사님, 제 소리 네,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화면도 틀었는데 보이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율주행차 관련한 이제 법령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변호사 최현윤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린의 IP팀과 이제 테크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특히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국가 자율주행차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시장 동향과 관련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2035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의 2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특히 기술력 측면에서 가장 지금 인정받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웨이모입니다. 현대자동차도 12위 정도로 기술력이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벤츠사에서 2023년 CES에서 발표를 했었죠.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이제 드라이브 파일럿을 선보이고 지금 네바다주에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작년에 독일 교통청으로부터 자율주행 성능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기술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인지 기술, 판단 기술, 제어 기술, 그리고 HCI 기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판단과 관련한 것이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입법 동향을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순서대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ADS라고 하는 기술적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에 요구되는 기술적 지침 그리고 연방과 이제 주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는 그런 행정 지침이 있고 2017년도 9월에 미 연방 차원에서 자율주행법 SDA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그 자동차 공학 협회의 그 레벨 기준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총 이제 6단계 자율주행의 정도에 따라서 6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이제 레벨 3와 레벨 4입니다. 레벨 3는 이제 조건 자동이라고 하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이 운전 작동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주행 환경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운전자의 제어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레벨 4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고도 자동의 이제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특정 조건 하에서 운전 작동을 이제 수행을 하고 주행 환경을 이제 모니터링하지만 운전자가 이제 제어할 필요가 없이 다만 이제 차량의 제어에 대한 어떤 선택권을 보유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레벨 4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주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제일 빠른 주가 이제 네바다주입니다. 네바다주에서 최초로 일반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을 이제 합법화를 2012년도에 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33개 주 넘게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한 입법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이 이제 가능하고 운전면허가 이제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 AI의 운전자성 인정과 이제 인간 운전자의 책임 면제에 관련한 부분일 텐데요. 이미 이제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구글의 자율주행 컴퓨터 시스템을 운전자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교통부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고 발생 시에 각 주체별로의 책임 할당 방법 그리고 보험 소유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등 내부적인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독일인데요. 이제 독일은 자율주행차 입법 내지는 이제 그 기술과 관련해서 제일 앞서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5월에 도로교통법에 이제 개정을 해서 인간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한 이제 입법을 한 세계 최초의 이제 국가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시스템을 적절히 관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인간 운전자는 이제 면책된다. 이것을 입법적으로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 특정 구역에서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안을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행 주체를 운전자, 그리고 생산자, 그리고 기술 감독자로 이제 확대를 해서 각 주체별로 그 법규 준수와 사고 보호에 대한 의무를 나눠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규정에 이제 따르면은 특히 레벨 4 단계에서의 사고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시각, 청각, 지각적인 표지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기술 감독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질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데이터 법안도 이제 독일에서 중요한 지금 법안인데요. 지금 독일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자율주행의 이제 빅데이터를 지금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총 13개로 나뉜 데이터를 주행 차량의 이제 소유자가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모빌리티 기술을 이제 시험을 해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 디지털 테스트 베드라는 그 공간 지정된 이제 구역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이후에 그 관민 ITS 구상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정책적인 이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월에 이제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개정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가장 큰 중요 포인트는 이제 특정 자동 운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자율주행 3단계를 이제 규정을 해서 운행 장치 한계 상황을 인간인 운전자가 통제해야 한다라는 걸 전제로 규정을 했는데, 개정법에서는 그 자동 운행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사람이 아닌 특정 자동 운행이 스스로 대처하게 하는 사실상 이제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을 이제 규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정 자동 운행을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절차라든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특정 자동 운행의 업무 종사자라는 개념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각 업무 종사자를 이제 실시자, 주임자, 현장 조치 업무 실시자로 구성을 해서 각 역할과 책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제 개정하였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한국은 자동차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 관리법 그리고 자배법이죠. 이제 이런 법률들의 자동차와 관련한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리법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정의나 아니면 시험 운행
임시적으로 이제 운행을 하는 시험 운행의 이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 규칙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 운행 허가에 의해서 임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된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특별법으로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의 안전 구간이나 시범 운행 지구 지정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된 내용으로는 그 인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차량 단말이나 노변 기기 같은 곳에 이제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그리고 차량 간의 어떤 통신의 신뢰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어떤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인증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이제 운영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정보 이상 유무를 관리하는 검증 기관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제 비교했을 때에는 입법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사전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유창하 변호사님, 요거 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깐 사전 질문을 띄워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네,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전 질문에 5가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공지능이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위법 행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조금 발전이 늦더라도 explainable AI를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AI 산업을 향한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할까요? 라는 질문이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우리 전홍준 변호사님이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 제 설명보다는 사실 네. 이건 정론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견해라고 할까요? 뭐 그럴 것 같고요. 첫 번째, 인공지능이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위법행위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학회에서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 뭐 정설은 없죠. 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 체계를 보면은 도구 이론에 의해서 배후에 있는 실제로 지배를 하고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리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자배법에서 운행 지배 뭐 이런 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툴을 동원해서 법적 도구를 사용해서 책임자를 판례를 통해서 결국은 입법 아니면 판결인데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통해서 질 수 있다. 결국 지배 통제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지배 통제권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 자와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자 이렇게 나누면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자는 그냥 범용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잘못 써서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과연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기존 우리의 법률적 도구로는 예를 들어서 제조물 책임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이제 최 변호사님 강의에도 보면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제조물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가 유력설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다만 반대하는 견해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다면 사실 개발자도 그런 경우에는 좀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또 아니다고 볼 수도 있어서 그런 논의들이 좀 더 사건을 보고 또 구체적인 AI 알고리즘을 보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explainable AI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현재의 소위 말하는 히든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둬서 만드는 지금 기계학습 방식에 대해서는 그 알고리즘을 내용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파라미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그 값이 나온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explainable AI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이제 explainable AI를 강제한다는 의견이 그런 목소리가 AI 산업을 향한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는 불필요한 규제보다도 explainable AI가 안 되는데 그거를 강제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거라서 뭐 불필요한 규제라기보다도 할 수 없는 규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제가 알기로 연구로서는 explainable AI를 연구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GDPR 얘기를 조금 해보면 GDPR 보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는 설명 요구권이 정보 주체한테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언젠가는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기술의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네. 아까 제가 좀 그 explainable AI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그 소개해드렸던 지금 그 EU에서 나와 있는 그 AI 액트와 관련해서도 그러한 미국에서 그 제시된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렇게 explainable 하라는 것을 하나의 그 AI의 하나 특성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향후에 또 많이 이 부분도 좀 쟁점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그 인공지능 관련 소송 사례인데요. 요거는 사실 그 국내에서는 아직은 뭐 뚜렷한 게 없어서 지금 해외 사례 관련해서 제가 뭐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요. 방금 전에 그 강의에서 우리 그 전홍준 변호사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그 뭐 가장 최근에 그 된 사건이었죠. 게티 이미지가 그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한 그 일종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지금 제기가 됐는데 뭐 이거 뭐 향후 어떻게 지금 결정이 날지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그 GitHub 그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코드를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 회사하고 오픈 AI, 챗 GPT를 그 만든 오픈 AI하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또 소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 소스를 일종의 오픈 소스를 그 별도의 라이센스 없이 이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아까 뭐 전홍준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셨지만 상당히 좀 쟁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그냥 그 오픈 소스와 관련해서 또 영미법의 입장이 다르고 또 우리나라도 약간 좀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미국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소송이 진행될지 이것도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게 AI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판결이 나온 사례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들이 많은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아마존에 있는 그 웨어하우스 물류 창고에 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그 일하는 퍼포먼스를 체크하는 것에 AI 테크놀로지를 이용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이 제기된 걸로 지금 보도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은 AI 창작 활동을 위한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전홍준 변호사님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발표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 안 예, 해도 예,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는 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현장에서 많은 곳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보안 CCTV 화재 감시 현장의 위험 요소의 AI 카메라, 유니폼에 부착하는 바디캠, 키오스크를 이용한 다양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의 저장된 정보와 관련해서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여 참여합니다. 기업 측면의 개인정보의 활용과 근로자는 차별과 감시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쟁점이고요. 사실 이번에 그 우리나라 키사에서도 올 초에 올해 그 키사가 추진하는 중점 과제 7대 그 항목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근로자 감시에 대해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떠한 정보 남용을 통제하겠다는 것을 7대 이슈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지금 그 2022년도 1월 달에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한 법이라고 볼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그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제안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발효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웨어하우스가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 일종의 저격법이라고도 거의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법인데, 일종의 그 웨어하우스가 그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그 퍼포먼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 법안이 그 2022년 1월 달에 이게 발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 그 기사도 아마 이거를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법에는 그 근로자 참여법이 있어서 그런 근로자의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근로자와 회사 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이걸 금지하는 법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그 규제가 진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질문은 제너러티브 AI가 산출한 컨텐츠의 저작권은 누가 소유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 개인 또는 자본을 투여한 기업이 갖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술 발전 관점에서 투하 자본 회수를 인정해 줘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네요. 이 부분은 최현윤 변호사님이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강의 중에 전흥준 변호사님께서 2번째 챕터에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네. 매우 어려운 질문이고 네, 사실 아직 하기야 명확하게 답이 네네네. 입법이라든지 그렇게 나온 상황이 아니어서 네, 이거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전홍준 변호사님 강의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까지 좀 마친 것 같죠. 강의와 또 우리 발표와 질문 응답 세션을 진행한 것 같고요. 구태현 변호사님, 그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태현 변호사님, 구태현 변호사님 지금 연결이 지금 뭐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 제6회 범법인 린 기술과 법 트렌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관련된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또 저희들이 또 연구해서 또 공유해 드리는 또 그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